근데 왜 우리 사진 찍을 때 보면요, 그 화면에 네모 모양으로 초점 맞춰지는 거 아시죠? 거기에 보였던 게요. 심지어 병원이랑 한의원도 있었거든요. 그 시골 마을에. 근데 저한테 내려주신 그 진단명이 되게 특이했는데 진단명이 심보가 예민하다. 그게 심보?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범인이 어떻게 침입했고 어떻게 도주했는지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긴 유력한 용의자도 한 명도 없어요. 초인종을 누르면 월패드에 찍혀요. 근데 여기서는 초인종을 누르진 흔적이 없어요. 남자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를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너무 심하면은 어딘가에 이제 칼에 누군가한테 맞는다. 괴담을 보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도월 전재현 형사입니다. 역사신당 혜령입니다. 별걸 다 아는 여자 어쩔 수 없는 유나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근황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까? 박수 안 칩니까? 자, 오늘도 역시 쌈무이와 전재용 형사님은 챙겨두고, 왜냐면 근황이 뻔하잖아요. 똑같아요. 그죠? 맨날 네. 공부하고 운동하고. 특별 게스트 어쩔 수 없는 유나님 근황부터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 뭐 기획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이런 일들의 반복인데 조금 달라진 점은 네. 제가 이제 이사 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새 집을 찾는 일 그것만 좀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풍수도 조금 따지고 이게 기운이 맞는지 저랑도 봐야 되고 해가지고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직구할 때는 요새는 약간 그런 일상을 살고 있어요. 종교가 없다고 하시면서 풍수는 과학이에요. 저도 그래요. 또 뭐 방송용으로 사고 매물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요새 좀 눈여겨보고 있는 네. 지역이 있거든요. 뭔가 제가 도전해볼 만한 지역? 그 지역 이름을 말해도 될까요? 제가 첫 번째 1순위 지역이 지금 신림이에요. 신림. 신림용 살해 사건도 많죠. 귀신이 신림? 예. 좀 더 사고에 맞춘 사건 사고를 많이 마주할 수 많이 있는 맞죠. 지역이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게 컨셉상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따라야죠. 거기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죠. 아니면 혹시 그 일본의 그 주카이수 저 거기 가봤어요. 주카이수. 또 가봤고 일본의 사고 매물이라고 오시마테루라고 해서 사람 죽은 건물 알려주는 부동산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잠도 자보고. 근데 저는 엄청 막 힘들다는 생각은 오히려 안 들었고 오히려 제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가장 기빨리고 힘든 곳이 청량리, 상봉, 망우 왜요? 그냥 그래요. 영등포, 신림 이런 데가 저는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일 좋은 데가 제 꿈의 지역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어디죠? 정말 유튜브가 잘 돼서 시선 너머도 잘 되고 네, 해서 네. 제가 갈 수 있게 되면 광화문을 꼭 가고 싶어요. 거기가 가장 잘 맞아요. 가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자신에게 맞는 터가 있겠죠, 그죠? 끌리네요, 그런 터가. 아무튼 좋은 집 무사히 잘 구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고요. 혜령님은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저 요즘 배우는 거 있어요. 저 요즘 아로마 배워요. 아로마를 네. 배우나요? 네, 국제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지금 2급까지 땄고 1급하고 마스터 남아가지고 지금 우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로마 조합을? 오일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오일마다 화학 성분이 다 다르고 그렇죠. 조합을 해가지고 미용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치료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로마 테라피구나. 네, 아로마 테라피. 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근황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요, 사연의 당사자인 가명으로 정훈 씨에게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가 됐던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정훈 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총무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부모님에게 받던 지원이 싹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정훈 씨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주지와 공부할 곳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는 고시원 총무일을 택한 거였죠. 월급은 조금 적지만 대신 방 하나를 공짜로 쓸 수가 있었는데 정훈 씨가 지내던 방이 일종의 창고방?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는 뭐하고 이걸 그냥 두자니 아까운 그런 방을 이 주인이 내준 거예요. 마침 총무로 들어온 정훈 씨에게 그렇게 냉큼 줘버린 거죠. 근데 그 방은 다른 방과 비교해서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와이파이 공유기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쓰려면 옆방 사람의 와이파이를 잡아다가 같이 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필 정훈 씨가 지내던 8호의 양쪽 옆방, 그러니까 7호, 9호 사람들이 모두 방을 뺀 상황이었어요. 한 가지 더 특이했던 게 이 고시원이 방에 들어가서 카드키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쓰던 와이파이를 못 쓰게 된 거죠. 마스터키를 가져와서 써도 되지만 그랬다가는 사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고 결국 정훈 씨는 방에서 그나마 가까운 복도 맞은편에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저 고시원 총무인데요. 응?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고 저기요 불러도 조용해요. 사무실은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그 후로 3일 동안 각각 다른 시간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일이 드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시원이 워낙 방값이 싸다 보니까 여기를 사는 목적이 아닌 짐을 놔두는 그 창고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결국 정훈 씨는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2호실 와이파이를 빌려서 인터넷 강의를 듣기로 했어요. 시험만 합격하면 이 치사한 고시원 내가 당장 떠난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뭔가 청국장 냄새 같은 묘하게 들쩍지근하고 꼬릿꼬릿한 그런 냄새. 정훈 씨 방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이 바로 건물 벽이라 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풍기를 켜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았어요. 그 당시 고시원의 환풍기가 각 방에서 하나씩 환풍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층의 환풍시설이 모두 연결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환풍기를 틀어놓으면 다른 방의 악취가 이렇게 조금씩 스며드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냄새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고 방에서 공부는커녕 자는 것마저 힘들게 되었어요. 결국 다른 방에서도 냄새가 난다, 뭐냐 이런 말들이 나왔고 심지어 새로 계약한 사람이 이 냄새를 맡고는 그냥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선 모든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문을 붙여두고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각 방마다 문을 두드렸죠. 뭐 1호실의 할머니, 그리고 2호실 아저씨, 3호실은 장기 외박, 4호실은 공시생. 사람들은 정훈 씨에게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푸념을 했는데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더래요. 뭐 이렇게도 생각했죠. 누군가 방 안에 쓰레기를 쌓아뒀다거나 뭐 남은 음식물 같은 걸 그냥 두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은 어느덧 밤 10시가 되었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방을 다 확인하고 이제 3호실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쯤 되니까 정훈 씨는 확신이 들더래요. 이 짐을 맡기면서 분명히 뭔가 상할 만한 것을 같이 놔뒀을 것이다. 실제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음식물을 상온에 그대로 놔둬서 음식 썩은 물이 줄줄 새고 그런 일이 꽤 빈번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훈 씨는 사무실 방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었어요. 똑똑. 계세요? 저 고시원 총무인데요. 안에 계세요?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두세 번 더 확인한 뒤에 그제서야 마스터 키를 꺼내 들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끈적한 악취가 훅 풍겨져 오더래요. 근데요, 와, 방을 얼마나 더럽게 썼는지 그 입구 쪽에 붙어있는 그 화장실 변기에 검붉은 그런 얼룩이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뭐 얼룩 묻은 수건이며 옷가지들이 막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정훈 씨는 심한 악취 때문에 저절로 막 헛구역질을 올라오는 걸 겨우 참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장님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 사진 찍을 때 보면요, 그 화면에 네모 모양으로 초점 맞춰지는 거 아시죠? 거기에 보였던 게요, 바로 녹색으로 부풀어 오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이게 문을 열자마자 악취도 심하고 입구 쪽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안에 있는 침대 옆에 옷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고 그 사이에 사람 얼굴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막 진물이 흘러나오는 녹색 얼굴에 그 아래로 공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배가 보였답니다. 야,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억 하는 소리도 안 나오거든요. 정훈 씨는 그대로 굳어버렸대요. 그 자세 그대로 굳어서 그 방 안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넋이 나가 있던 정훈 씨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이후의 상황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겠죠. 어찌어찌해서 뭐 일단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셨겠죠. 사람이 너무 강한 빛을 정면에서 이렇게 받으면 잔상이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본 그 녹색 얼굴의 잔상 때문에 정훈 씨는 곧바로 화장실에 뛰어가서 구토를 했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고 찬물에 막 세수도 하고요. 잠시 후에 근처에 있던 지구대 경찰들이 왔고 랩 같은 것으로 쌓여진 시신이 실려 나왔어요. 그렇게 경찰서로 가서 참고인 조사도 받고 나왔는데 와, 도무지 고시원으로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그 악취의 정체가 시신 썩는 냄새였다니요. 정훈 씨는 그때 그런 심정이 들더랍니다. 그 코와 입에 있는 그 점막 있잖아요. 그걸 다 그냥 갈아 없애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심한 악취였대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정훈 씨는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환풍기 있죠. 그 구멍을 청테이프로 다 막아버렸어요. 꼼꼼하게.
그리고 소주 한 병을 한 번에 비우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 사무실 사람은 이미 3일에서 5일 전 그때 사망한 상태였대요. 그때가 겨울이긴 했지만 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시원 전체에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고 사무실 사람도 추웠는지 전기장판도 틀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부패가 빠르게 진행됐던 거겠죠. 근데 여기서 고시원 사장님도 진짜 대단한 게요. 그 충격을 받았을 정훈 씨 걱정을 안 하고 정훈 씨에게 방에 꽂혀 있는 카드키를 빨리 뽑아라. 전기세가 되니까 빨리 뽑아와라. 이랬던 거예요. 방 안은 현장 보존을 한다고 물건이 모두 그대로 놓여진 상태였고 정훈 씨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참고 빠르게 카드키를 뽑아왔어요. 그 짧은 순간에 몸에 냄새가 더덕더덕 달라붙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두드러기가 나듯이 온몸에 소름이 확 끼치더래요. 온몸에. 그렇게 정훈 씨가 빠르게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와서 숨을 헐떡이는데 그때 바로 옆방인, 그러니까 그 시신이 나왔던 바로 옆방인 2호실 문이 열렸고 거기 있던 아저씨가 나왔어요. 이 정훈 씨가 이 아저씨에게 대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아저씨가 먼저 이래요. 어제 복도가 너무 시끄러워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과학수사라고 쓰여져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저래 하는 걸 보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훈 씨는 그러시냐 하고 일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다른 곳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했죠. 아무리 값이 싸다지만 그 사람 죽은 방 바로 옆에 산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복도 한쪽 편에 서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호실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해요. 시신을 하루 만에 어떻게 발견했냐고요. 응? 하루 만에? 악취가 나기 시작한 게 거의 3일이 넘었잖아요. 이 정훈 씨가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참 딱하네.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데서 객사를 하나. 그날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말에 놀란 정훈 씨가 아니 아침까지 괜찮았다고요? 그렇게 되물으니까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해요. 이호실 아저씨는 그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밤늦도록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옆방에서 TV 소리가 계속 난대요. 왜 잘 때 TV 켜놓고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호실도 좀 공부하는데 거슬렸는데 나중 되니까 오히려 이 TV 소리 덕분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아침 7시쯤 되면 옆방에서 알람 음악이 막 들려요. 그게 자동으로 끊길 때까지 계속 들려서 바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훈 씨가 시신을 발견하기 이틀 전 그 새벽에도 사무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새벽에 TV가 꺼진 듯이 소리가 딱 끊겼답니다. 그래서 이호실 아저씨도 그 핑계로 일찍 잠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기 바로 전날 아침에도 알람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호실 아저씨가 잠에서 깼는데 그 음악이 계속 이어져서 끊어져야 알람이 꺼진 건데 이게 노래 중간에 뚝 꺼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끈 듯이. 그래서 이호실 아저씨는 오늘 옆방 사람이 일찍 일어났네 하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사무실 사람은 이미 3일 전에 사망했는데요. 정훈 씨는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그 이호실 아저씨의 얘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는지 알람이 꺼진 게 그냥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맘만 먹으면 조금 더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도저히 그럴 마음이 안 들더래요. 그리고 정훈 씨는 곧장 그곳을 나와서 당시 다니던 학원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고시원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총무일을 맡았는데 이 새로 옮긴 고시원에서 가끔 그 호실 관리 차원으로 빈 방 문을 열어보는 일이 있대요. 근데 이 방문을 열 때마다 갑자기 식은 땀이 막 나면서 속이 울렁거린답니다. 정훈 씨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트라우마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형사님 고시원? 제가 고시원에 오래 살았죠. 공부하면서 한 4년 5년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 벽이 닿아요. 거기도 공부하지 않고 잠만 자는 곳이죠. 근데 고시원에서 저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시원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발견됩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그 사이비 마을 탐방 콘텐츠였거든요. 우리나라의 폐쇄된 사이비 마을에 가서 거기에 뭐 진실이나 사이비 마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담아내는 유튜브 영상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최근까지도 업로드를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종교학과이기도 하고 이런 신종교 집단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긴 에피소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이비 마을에
마을에서 겪은 저의 공포 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주제 특성상 예민하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다가 중간에 지역 이름이나 종교 이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이비 마을을 B 마을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때 처음 사이비 마을 이제 탐방하러 갔을 때 사전 조사를 좀 덜 하고 갔거든요. 원래는 철저하게 하고 가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보니까 너무 많이 공부해 가면 제가 겁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활동 반경도 줄어들어요.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가야 막 물어보고 여기저기 찔러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아주 조금만 공부하고 가보자 해서 간 거예요. 나 갔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되게 낯설었어요. 왜냐면 왕복 1.5차선 도로에다가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도로를 쭉 달리는 거예요, 차가. 근데 마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들을 보자마자 방금까지 제가 봤던 1.5차선 도로, 비포장 도로들은 마치 헛것이었던 것처럼 너무 으리으리한 건물 2개가 딸랑 그 허허벌판에 있는 거예요. 이야, 기묘하다. 심지어 병원이랑 한의원도 있었거든요. 그 시골 마을에 완전 시골 마을이에요. 가기도 힘든.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농촌 마을에 그냥 신도시에 있는 신축 건물 2개 있잖아요. 그거 2개만 덜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질감이 일단은 들었고 제가 처음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서 본 처음 사람들이 김장하는 주민분들이셨어요. 다 같이 모여서 농촌 마을은 그런가 봐요. 제가 도시에서만 살아서 잘 모르는데 그렇죠. 마을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그 김장용 조끼 입고 고무장갑 끼고 막 김장을 20명 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마을을 그래도 사전 조사를 하고 간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딱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을에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사이비 마을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을에 사이비 집단이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과 사이비 집단 간의 마찰이 엄청 심해서 뉴스를 탔던 사이비였던 거예요. 그거 하나는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소위 말하면 야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마? 주제가 되는 거죠. 이 영상의 핵심이 될 네, 내용인 네. 거잖아요. 제가 느꼈을 땐 그 김장하는 주민분들이 사이비가 아니라 저는 마을 주민이라는 촉이 왔어요. 아, 저분들은 마을 주민이시고 이제 내가 볼 저 사이비 건물로 들어가면 사이비들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가설을 내린 거예요, 차에서.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아까 한의원이랑 병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카페부터 중식당, 거기다가 야시장처럼 길거리 음식들도 팔고 있는 거예요. 저 거기서 고구마도 먹고 솜사탕도 먹었거든요. 엄청 잘 돼 있어. 시골에 그런 게 있나? 몇 명 정도의 규모가? 규모가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처음 느꼈을 때는 김장하시는 분들 빼고 그래도 못해도 20명, 많으면 100명이 분명히 운영하는 규모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있을 이유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알려면 왜 이런 게 있어야 하냐. 한의원에 들어가서 예약을 했어요. 사이비 한의원이죠. 예약을 했더니 저한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거기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위층에 올라가면 차도 마실 수 있다.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친절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보통 한의원에 데스크에 있는 직원분들이 손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난생 처음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한의원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치료 받는 사람? 네, 아. 있었어요. 아마 저만 외부인이었나 봐요. 그 사이비 한의원에. 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일단 말을 잘 들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갔는데 차도 주고 안마의자도 막 하게 해줘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낼까요? 이랬어요.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무료라는 거예요. 그 되게 찝찝하잖아요. 돈 안 내기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부함이 있어가지고 10,000원인가 20,000원을 이렇게 넣고 나왔어요. 나와서 한의원 진료도 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 옆에 의사 증명증, 한의사 증명증은 면허증. 네, 면허증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서 이렇게 옆을 맞아요. 봤는데 있어요. 실제 한의사분이세요. 근데 저한테 내려주신 그 진단명이 되게 특이했는데 맥만 짚었거든요. 네. 근데 저보고 진단명이 심보가 예민하다.
그게 심보? 네, 그게 진단명이었어요. 심보가 예민하다. 네. 와. 면허증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대충 걸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 위조? 그럴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그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생길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아니 그런 진단명은 살다. 네, 그래서 제가 침도 맞았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심보 예민을 고쳐주는 침을 어머. 또 이렇게 받았어요. 어디다 맞는가 그 침은? 발에도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심보 예민병. 네. 근데 이제 더 기막힌 일들은 네. 사실 이거는 에피타이저고 그 뒤에 일어나요. 네. 거기서 되게 값싼 뷔페식을 주거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하면 이건 특정될 수가 있어서 일단 되게 값싸다, 엄청 싸다, 말도 안 되게 싸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막 급식에 담고 이렇게 했는데 주위를 둘러봤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사이비 마을 하면서 참 느끼는 건데 네. 거기에 정말 사람 많았거든요. 한 30명 밥 먹는 사람들이 네네.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누가 주민이고 원주민이고 누가 사이비 집단이고 누가 외부인인지 하나도 분간이 안 돼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저한테 누가 말을 시키거든요. 네. 아 내가 외부인인데 나 여기 밥이 싸다 해서 놀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밥을 먹는데도 저분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외부인이 맞나? 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너무 구분이 안 되는 연기일 거예요. 수도 있으니까. 그쵸. 더 기괴한 건 제가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종교가 기독교 베이스의 종교예요. 보통 신종교들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한 4명 정도의 스님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비구니라고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밥을 먹고 외부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과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그 스님분이라고 할게요. 네. 저한테 딱 오셔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먹으러 왔으면 잘 놀다가 잘 먹다가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쎄하다. 사람 좋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밥을 먹고 나서 되게 이제 조용하게 먹었죠. 뭔가 눈치를 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뼈가 있는 말이잖아요. 너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하고 그냥 가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밥 먹고 나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고 할 일이 있으니까 움직였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주민을 찾아야 했거든요. 이 마을의 원주민. 분명히 이 사이비 집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마을 곳곳에 사이비 집단을 규탄하는 플래카드? 현수막이 아주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찾으면 되는 일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김장하는 네, 분들 가장 유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갔어요. 저는 마을 주민이라고 그냥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원주민. 갔는데 그분들이 김장이 끝나고 교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으로 오는데 저를 지나쳐서 사이비 건물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마을 사람들 김장하시는 분들이 알고 보니 김장을 하다가 사이비 건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도 하고 밥도 짓고 또 자기들이 만든 밥을 먹기도 하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사이비네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본 모든 사람들, 제가 지금 촬영을 시작한 오전부터 오후까지 본 모든 사람들이 사이비고 원주민은 한 명도 못 본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잠식됐구나. 이 사이비가 제공하는 엄청난 인프라에 마을 주민들이 현혹됐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끝났다. 원주민들도 완전 동화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왜냐면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그럼 플래카드를 왜 그러니까요. 안 내렸을까요? 그게 이제 곧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카메라맨하고 또 네. 얘기를 했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원주민 더 이상 뒤져도 안 나오고 이거 이미 끝났다. 음. 일단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한 것도 없지만은 정리를 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카메라맨은 좀 더 인서트 샷을 따기 위해서 가고 저도 마지막으로 미련이 남아서 하나만 하고 싶었거든요. 뭐죠? 그래서 찢어지기로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마을에 아주 작은 낡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밥 먹고 차 안에서 찾아봤어요. 지도로. 근데 거기로 가면 교회는 원래 있던 교회는 그 누구보다 이주한 사이비 집단을 싫어할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종교적 신념의 문제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서 한 명이라도 인터뷰하면 이거 성공이다 하고 이제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그 교회를. 시골 마을이라 지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정표도 없고 제 눈에 보이는 건 사이비 건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네도 일부러 그 교회를 되게 숨긴 것처럼 건물을 되게 크게 지어놔가지고 다른 어떤 시설들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사이비 마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원래 있던 교회 어디 있어요? 이러기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걸었는데 걸으면서도 나름의 규칙을 세웠어요. 포장도로 말고 비포장도로가 보이면 일단 거기로 가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포장도로는 사이비 집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설들일 테니까 그들이 원해서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비포장도로 길목에 일단 섰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보고 이 길 끝까지 가보고 더 이상 가지 말고 없으면 돌아가자 서울로 결심을 한 거죠. 왜냐면 이게 선이 있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다 참견하면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일들을 그렇죠.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제가 이제 꺼내고 싶은 메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걷다가 정말 여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신비로운 일 하나를 겪게 돼요. 뭘까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 들려드리기 전에 네. 또 저에 대해 드릴 말씀, 정보 하나가 있는데 네네. 제가 동물을 무서워하거든요. 동물을 많이 무서워하고 고양이 공포증도 있고 네. 사실 털 달린 동물들은 거의 다 무서워해요. 좀 낯설어하고 키워본 적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유나는 동물을 무서워한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근데 동물들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감지하나 봐요. 그러니까 느끼죠. 확실한 건 느낀다고 아닌데.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동물들이 보통 저를 보면 으르렁거리거나 오. 피해요. 왜냐면 일단 제 액션이 벌써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다시 그 비포장도로의 길목으로 이야기를 돌려서 네. 거기에 이제 딱 서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저 멀리서 강아지 한 마리가 총총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귀엽다. 제 쪽으로. 저는 이미 무서워서 등을 이만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작은 사이즈의 강아지인 걸 보고 아,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이제 그래도 기다렸어요. 얘가 나를 지나쳐 가야지만 제가 안전함을 느끼니까. 근데 걔가 갑자기 제 앞에 뚝 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처음 겪어요. 동물들이 저한테 오질 않거든요. 안 피했네요. 안 피하고 그죠. 뚝 서요. 근데 저는 이 길을 가야 되니까 무섭기도 하고 동물이 저리 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절로 가는 거예요. 가서 멀리서 자리를 잡고 저를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쭉 가다가 괜히 미안한 거예요. 저 말도 잘 듣고. 네. 근데 제가 너무 냉정하게 저리 가! 이래가지고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다시 돌아보고 그 혀로 마찰을 시켜가지고 강아지 부르는 소리 아시죠? 해가지고 일로 와! 같이 가자! 너 같이 가고 싶으면 가자!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둘이서 그 길을 걷게 된 거죠. 오. 뭔가 러브스토리 같다. 러브스토리. 동화 같아요, 갑자기. 얘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진짜 그냥 쫄쫄쫄 쫓아와요.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네. 제 발걸음에 맞춰서 가요. 근데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그 상황 자체는 되게 저한테 위협적이잖아요. 제가 여기를 가다가 사이비 주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제가 가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괜히 무서우니까 강아지한테 말을 시키면서 긴장감을 풀어보려는 유치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교회 가는데 여기 교회 어딨어? 교회 좀 데려다줘. 이렇게 했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갑자기 앞질러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촬영용이니까 이 상황이 웃기고 그렇죠. 신기하니까 에이 설마 얘 갈 길 가는 거겠지 이러고 끝나겠지 했는데 설마. 걔가 따라가는 대로 가니까 땡땡 교회가 눈앞에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까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아마 목사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야, 뒤만 따라오다가 그 앞장서서 갔다. 앞장서서. 근데 이 장면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영상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야. 제가 올린 영상에. 네. 그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길에 사이비 건물 방향으로 다시 저는 아무튼 내려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강아지가 다시 어디선가 나타나서 또 제 앞을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길을 터주는 거예요. 안내해 주듯이. 그래서 얘가 나를 기특하게 데려다 주기까지 하네? 막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면서 네. 또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웃긴 게 딱 그 비포장 길목 아시죠? 제가 아까 강아지를 처음 만나고 네. 많은 고민을 했던 그 길목에서 강아지가 멈춰 서더니 등을 돌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길목이 사이비 집단의 거주지 그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경계선이네요. 저는 진짜 동물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 게 무슨 영역이 있나 봐요. 용역이 있어요. 동물들만의 영역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강아지는 제가 원주민들의 강아지로 일단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사이비 마을에도 개가 있어요. 사이비 사람들이 키우는 개가 따로 있고 걔네들은 다 목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안내해주던 강아지 말고 또 다른 강아지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한 마리 더. 근데 걔가 절 보면 막 짖어요. 그렇게 짖어요. 근데 걔네 둘 다 절대로 사이비 건물까지는 안 내려와요. 딱 이야. 거기 앞까지만, 길목까지만.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가 추가로 알아낸 사실이 또 있는데 되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이게 원주민과 사이비 마을의 집단 간의 그 마찰. 거기서 사이비 집단이 원주민들의 강아지를 위협하고 좀 이렇게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거든요. 아, 저는 바로 느껴졌었는데 아까 아, 그래요?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사이비 집단에 당연히 포커싱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강아지의 정체와 의도, 얼마까지 말을 알아듣고 저렇게 해준 건지에 더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선 넘어 구독자분들과 패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 거였는데 댓글로는 이게 영물 아니냐, 이 정도면 마을 사람이 강아지로 빙의해서 어쩔 수 없는 유나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한참 달리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게 공포 체험이라기보다는 신비 체험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였는데요. 그 강아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얘기 꺼내봤고, 여기까지 사이비 마을에서 겪은 강아지와의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신기한 체험을 하셨네. 그 카메라 감독님은 뭘 찾았습니까? 카메라 감독님이 먼저 알려준 게 김장하는 사람들 원주민 아니다, 질문하지 마라 라고 먼저 카톡이 왔는데 내가 그걸 보진 못했어요. 카메라 찍고 있느라고 저도. 플랜카드는 왜 계속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원주민들이 계신 거죠. 어, 계신데 안 보이는. 안 나오는 거죠. 어디 있을까? 근데 제가 이장님을 만나 뵙긴 했어요. 원주민의 이장님을 만나 뵀어요. 일단 수도 너무 적고 그 싸움이 너무 오래되니까 지쳤다. 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안 부딪히려고 그냥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잠식된 게 맞아요. 뺏긴 거예요. 맞아. 원주민들은 숨어 살고 피해 다니고 사이비들이 이제 더 활개치는 마을이 된 거죠. 어머. 근데 강아지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낯선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지능이에요? 어떤 그 감정의 교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낀대요. 저 방송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윤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운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요? 갑자기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좋은 의미. 좋은 그래요? 네, 독특하고 되게 신비하다라는 기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신내림 본인이- 받아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원래 가지고 타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잘 삼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운들이 따라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대요. 그게 뭐죠? 기인덕이 있다는 거죠. 이제 하늘에서 돕는 아. 사주거든요. 천을기인 같은 거. 이번 강아지도 저에게는 하늘에서? 어떻게 귀인이었던 그쵸? 귀견. 귀게. 귀견. 야, 와, 신기하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네. 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아이고. 근데 좀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 보통 저희 미제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과학 수사가 어느 정도 발달한 시기였고 또 신축 아파트여서 CCTV도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범인이 어떻게 침입했고 어떻게 도주했는지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보통 유력한 용의자가 있잖아요. 네. 여긴 유력한 용의자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희대의 미제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는 2010년 11월 17일 오전 5시였어요. 남양주 진저부 소재의 신축 아파트였고 거기에 이제 73세 남편과 69세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은 이제 서울에 살다가 한적한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2010년 11월 7일 오전 5시에 남편 박 씨가 골프를 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박 씨가 골프를 다 치고 밤 11시 20분경에 늦게 귀가를 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부인이 흉기에 찔려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피해자는 외출하기 위해서 외출복을 입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전 8시경에 평소 알고 있던 지인, 서울에 사는 지인과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해서 주식 투자 그리고 최근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약 18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이제 나 노인회관에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시간이 오전 8시 18분 정도 됐고 곧 외출한다고 했으니까 뭐 20-30분? 길어봐야 1시간 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에는 총 10개의 자상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얼굴하고 목에 있는 얼굴하고 목에 이제 흉기가 집중되어 있었고 결정적인 사인은 이제 경동맥 손상이에요. 경동맥 손상이 입으면 이제 출혈이 많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양손에는 저희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방어흔이 11군데나 있었어요. 방어흔이 많다는 이야기는 범인이 피해자를 한 번에 제압을 못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범인은 같은 또래의 노인이거나 아니면 여성일 가능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성이라고 하면 이 공격에 좀 서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피해자 시신을 보면 이 손톱 같은 경우에 범인의 DNA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긁으면서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없었어요. 범행 도구는 시신 옆에 있었는데 집안에 사용하던 부엌칼이었어요. 부엌칼이었고 안타깝게 또 지문도 검출이 안 됩니다.
집안 바닥에는 혈흔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이 동선을 보니까 범인이 화장실에서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안방에 있었는데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을 하고 다시 화장실로 가서 슬리퍼를 벗어놓고 이렇게 도주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당일 그 동에 출입했던 188명을 모두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미리 이제 혹시 뭐 며칠 전에 와서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 사건 발생 7일 전까지의 CCTV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 발견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15층 아파트였고 이 피해자의 아파트가 14층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옥상에서 내려올 가능성도 줄을 있으니까. 타고. 예. 그러나 또 줄을 탔으면 그 흔적이 다 남거든요. 그렇죠. 쓸리니까. 예, 쓸리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또 혹시 이제 계단으로 도망갈 가능성을 감안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CCTV를 보니까 범인이 이동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범행 후 계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혈흔이 이제 계단에 묻었는지 다 조사를 했는데 또 혈흔도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빈 세대도 있었기 때문에 총 그 한 동에 거주했던 세대가 48세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 신발장,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다 혈흔 검사를 했는데 또 별다른 흔적이 없었어요. 경찰이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원한 관계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는데 당시 얼마 전에 아파트에 이제 옥상에서 고추를 수확한 고추를 막 넣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시골 지역에서 이제 신도시 되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기존에 농사 짓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주민과 아파트 옥상에서 고추를 말리는 거에 대해서 또 다툰 적이 있다고 해서 그 이웃을 찾아가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조사를 했고 집안에 이제 혈흔까지도 조사를 했어요. 다 동의를 받아서. 하지만 전혀 흔적이 없었고 거짓말 탐지기도 진실로 나왔습니다. 좀 약간 특이한 점이 범행 현장에서는 안방을 뒤진 흔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방은 뒤지는 흔적이 있었어요. 또 생각해보면 그 범인이 작은 방에 있던 어떤 물건을 찾으러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이제 안방에서 피해자가 사망했고 안방은 이제 어수선하잖아요. 혈흔도 많고 그래서 안방보다는 그냥 작은 방에 가서 강도 같은 것처럼 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피해자는 좀 부유했고 그래서 뭐 피해자 명의 보험도 없었어요. 재산 다툼도 없었고 그래서 범행 동기조차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보면 범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고 최소한 가깝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시간을 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남편이 외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외출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최소한 남편이 나간 걸 본 사람이에요. 알고 있거나 본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아파트가 최신 아파트였기 때문에 요즘에는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는데 월패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월패드가 흔치 않았다고요. 초인종을 누르면 월패드에 찍혀요. 녹화가 되죠. 녹화가 돼. 근데 여기서는 초인종을 누르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패드의 기능을 정확히 안 사람이죠. 그래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게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줬다는 거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면식. 그렇죠? 예, 면식범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안방으로 갔고 범인은 화장실로 가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화장실 간 이유가 약간 이상하지만 그 흔적을 없애기, 신발 자국 없애기 위한 걸 수도 있으니까 가서 슬리퍼를 갈아 신고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시 슬리퍼를 갖다 놓고 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CCTV 안 찍히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파트 전체에 이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네. 했잖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이 범행 후에 몸을 다 씻은 거죠. 씻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행할 때부터 옷을 벗었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만 남기고 벗고 슬리퍼 신고 범행하고 씻고 옷을 입고 갔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아예 두 번째 옷을 준비한 거죠. 범행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폐기 처리하고. 예, 옷을 이제 가져간 거죠. 가져갔겠죠. 그래서 이제 범인이 누굴까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 저도 이제 연구를 좀 해보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의견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저도 이거는 주민은 아닌 것 같고 월패드의 기능, CCTV의 기능을 CCTV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정확히 알고 그렇죠. 이 월패드라는 당시에는 최신 장비잖아요. 이 기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굴까? 그거 만든 사람. 아니죠. 인테리어 업자? 아파트 관리 관리. 사무소. 관리사무소. 사무소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깡철중 형사님 아시잖아요. 그때 출연한. 왜냐면 CCTV 정확히 알잖아요. 어디 있는지. 월패드 기능. 그리고 아파트 관리 관계자가 하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주죠.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에 뭐 물이 샌다. 누수가 있다. 누수가 있다. 그러면 화장실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외출하려고 갔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범행을 했는데 또 CCTV가 이 사람이 관계자가 CCTV 조작을 했으면 알 수가 없어요. 2, 3초 삭제를 했으면 그걸 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삭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범행 동기가 뭘까? 왜 아파트 관리 사무소 관계자가 했을까라고 보면 아까 그 고추 사건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하. 고추 말리지 말아야 돼. 말리는데 처음에 고추를 누군가 말렸어요. 피해자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누가 고추 말렸는지. 그럼 어떻게 해요? 관리사무소 가서 이거 씨 어떻게 한 거야 당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 약간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고추를 바로 거둘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시골에서 했던 그런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해주지 않았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은 직접 가진 않아요. 여길 통해서 계속 스트레스 주는 거죠. 그럴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도 그랬고 분명히 월패드랑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저도 2013년에 새 아파트로 갔는데 월패드라는 기능이 녹화되는 줄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그 2010년에 알았다는 거는 그 아파트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 최소한. 원한이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합리적인 의식. 남편은 다 조사를 했어요. 그 네. 누굴 만났고 루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제 처음 화장실로 간 게 핑계 된 거죠. 뭔가 누수등. 그걸 핑계 대서 우리 보통 가면은 관리사무소인가 어디서 와서 가면은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몇 명이 근무했는지 모르지만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을 저도 많이 들었고 방송을 네. 통해도 많이 봤는데 이 사건을 듣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게 박초롱초롱 빛나리 사건이 저는 떠올랐거든요. 네. 그게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임산부가 아이를 납치해서 유괴까지 하고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 임산부가 카페에서 앉아있을 때 잡을 수 있었는데도 그냥 보내줬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형사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 사건 얘기를 들으면서 입주민이나 이 사람이 절대로 죽였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신체적인 하자가 있거나 나이가 매우 연로하거나 아니면 직업적인 특성이 있거나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맞네. 그래서 저는 혹시 같은 동 라인에 고추를 말리면서 뭐 싸웠던 할머니도 계셨다고 하시고 다른 민원인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좀 신체적 하자가 있어서 거동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서 그냥 그렇게 조사를 안 하지만 하고. 수사는 제대로 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조금 그런 편견들이 수사에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고 네. 근데 오히려 형사님 말씀 들으니까 직업적으로 저도 한 번도 관리사무소를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건을 너무 많이 들었음에도 네. 그래서 직업적으로 내가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배제했구나. 왜냐면 관리소는 안전한 곳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항상 보여지는 곳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직업적 특성이 편견을 만들어서 좀 배제하게끔 만들지도 않았나.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감정 싸움이 작은 거에서 굉장히 발생이 해요. 그 작은 조그만 거에서 시작한 감정 싸움이 굉장히 커지면 그 결과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님 이거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증거도 없고 너무 치밀했던 현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 청부살인의 가능성은 없었는지.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낮은 걸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성부살인 업자 정도 될 정도면 그렇게 방어원이 10군데 이상 생기도록 하지 않고 바로 제 앞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하려고 하면 성부살인 정도 되면 그렇게 흔적을 안 남기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하는 게 낫지 그걸 그렇게 어렵게 사람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다시 생각을 뒤집으면 예. 청부살인업자가 죽인 게 맞는데 청부살인업자가 아닌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그렇지 어설프게 뭐 만약에 다른 방법이 많죠. 많은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데까지 간 사람이 안 보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굳이 그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고 또 안 보이게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 범행 자체도 스스로 한 것처럼 했어야 맞죠. 가능성이 해볼 있죠. 수 있네요. 근데 가능성이 있지만 굉장히 낮은 게 청부살인이라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돈 내가 10억 줄게 어디서 청부살인 못 해요. 그쵸. 다 돈만 뺏긴다고 사기꾼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부살인이 좀 수월한 편인데 우리나라도 청부살인 하는 건 다 잡혀요. 원거리에서 가능하니까. 네.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 예전에 저 강서에서도 청부살인을 하다가 잡혔잖아요. 60대 이상인 사람을 살해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분이 운동을 많이 해도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 번에 그거를 못해서 결국 잡혔어요. 그런 한 것도 있고 청부살인이라는 게 우리 영화에서는 굉장히 쉽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누구한테 청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 돈만 먹고 뛰지. 아니, 돈을 받고 착수금만 받고 안 하면 착수금 버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청부살인을 할 멍청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할 사람이면 지능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또 신고도 못해. 청부살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든 장담할 수는 없는 아니, 것 없는 같아요. 없지만 네. 그걸 할 정도는 굉장히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청부살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사건이 너무 완벽하고 치밀하잖아요. 그쵸. 근데 흔적을 보면은 초범의 흔적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네. 궁금한 게 형사사건 하시면서 초범인데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범죄를 한 사건들이 많은 편인가요? 이 초범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희대의 밀실. 예.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범인이 초범이 아닐 수도 있죠. 다른 데 가서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범죄물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면 많은 정보도 없고 또 본인이 많이 노력도 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CCTV나 그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야, 이번 사건 진짜 알 수가 없네요. 고인이 막 이렇게 목숨을 뺏겼는데 이런 신출기물한 수법 때문에 범인이 안 잡혔다니 너무 안타깝고 하루빨리 이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Q&A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혜령님께 궁금한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집 가서 점을 잘 보는 꿀팁! 점집 갔을 때 이것은 무조건 물어봐야 된다. 복채를, 뽕을 확 다 뽑아 먹을 수 있는, 뿌리까지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는지. 이런 질문 처음이긴 한데요. 근데 뭐 간절하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호기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죠. 많거든요. 그분들 질문이 저 연애 언제 할 수 있어요? 이 남자는 좋아요. 이러면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왜 왔지 싶을 정도로 좀 뭐랄까 너무 무지하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이제 이거는 왜냐면 이런 질문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중요한 게 분명히 이 사람한테 있는데 그거를 너무 안 보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애 B, 뭐 건강 B 이거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오시면은 물어보면 좋을 거는 본인의 살, 가지고 있는 살. 다이어트 말하는 줄 알았어요.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살이라고 하면은 역마살, 저희가 도화살. 역마가 있을 수 있고 백호가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주풀이하지 않고도 보이는 살이 있거든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살. 간혹가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정말 인생 너무 열심히 사셨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를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막 미움받고 막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미움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윗사람들한테 미움이 하나 딱 박히면 올라가기가 어렵고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는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살에 관해서 선생님 저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어떠한 살을 갖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충분히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십니까? 그럼요.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따라서 뭐 방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네. 많으니까요. 살풀이. 맞아요. 잘하시네. 전문 용어 딱이에요. 전문 용어. 많이 하나 가시는 것 외웠어. 같은데. 하나 외웠어요. 네. 써먹으려고. 그런 살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다치거나 순간 그냥 뭐 별거 안 했는데 이렇게 막 상처가 생기는 분들도 있으시고 혹은 그러한 사람들은 너무 심하면은 어딘가에 이제 칼에 누군가한테 맞는다 그러한 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인살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살들은 잘 풀어주시면 좋아요. 다치는 수전들이 많거든요. 비인하고 백호가 같이 껴있으면은 어딘가에서 나도 모르게 다치는 경우가 많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 풀어주시면 좋으니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계획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대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나의 대운이 어느 시기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거 그냥- 알고 모르고가 다를까요? 그럼요. 준비해야죠. 네, 맞아요. 대처를 준비하고 대처로.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숫자로 뭐 20살
0이라고 치면은 20살 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공망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9수 때 내가 어떠한 업을 지금 갖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이 안 되면은 공망 때 더 배로 망하고 지금 9수 때 평탄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은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배로 잘 돼요. 그리고 1에서 3세까지는 운기가 축적시켜야 되는 시기인 거거든요. 내가 준비하는 시기, 도약하기 전까지. 그러고 나서 5세에서 7세에 그게 사업의 문서가 됐든 직업의 문서가 됐든 제대로만 잡으면 7수 때 배성해요. 나이에 따라 37, 47 이렇게 네,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문서에도 초년 성주 27, 뭐 2년 성주 37, 뭐 이런 식으로 7수 때 대운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보통은 하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네, 그렇다고. 네, 대운을 충분히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개인적 견해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조상점은 꼭 보셔야 된다. 조성. 네. 조상에 관해서 꼭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조상이 막 평탄하고 뭐 별 탈 없으시고 평안하신 분들도 대체로 있으시지만 정말 조상님 때문에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 썰 풀어드렸던 뭐 여러 가지 썰들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조상님 대우를 잘 못해서, 왜냐면 우리가 동기가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동기가뭉이라고 하면은 내 조상님이 어느 자리에 누워 있으신데 그 자리가 편안하면 후손들한테도 같은 기운이 동화된다라고 해서 동기가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거를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들어올 복도 제대로 못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상님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본인네들의 조상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대우를 해드리고, 혹시 대우는 아니더라도 혹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좀 알아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상담을 하면서. 가끔 상담하면서 선생님 접신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무섭다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접신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분들 오면은 왜 왔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나는 신점을 보는 사람이고 사주풀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신점으로 할머니가 내리셔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풀지 않는 살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접신하지 말라고 하면은 신점 보러 오면 안 돼요. 안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그게 저한테는 부정적으로 다가와요. 정말 와가지고 시험해봐요. 네. 맞춰봐라 막 그러면서.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막 이거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그런 사람들 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연애, 뭐 건강, 잡아. 선생님 저는 전부 다 물어봐. 뭐 어리다고 해가지고 무시는 아닌데 어리시니까 견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다 알려주지만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시기에 뭐를 더 잡아야지 너의 인생이 풀린다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연애가 제일 당장의 중요한 거야. 연애가 귀에 눈앞에 안 연애가. 들어오죠. 나는 지금 당장 남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음. 그래 버리면은 저하고 이제 완전 그 뭐랄까 견해 차이? 이제 가라. 꿀팁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 신점을 보러 가서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 있을까요? 절대 질문하면 안 되는 질문 진짜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절대로 질문하면 안 되는 거는 애기 성별 물어보지 마세요. 애기 성별? 네, 애기 성별이 뭐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이거는 절대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할머니의 벌전이 떨어져요. 삼신 할머니한테. 왜냐면 어느 자손이든 너가 점지가 되었으면 잘 키우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중요해, 여자가 중요해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바로 동토가 나요. 삼신의 부정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처음에는 괜찮았다가도 나중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벌전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절대 성별은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별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진짜 호기심으로 물어봤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낳으면 잘 키울 사람인데 그냥 호기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호기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거 자체를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냥 어느 거든 뭐 점지가 됐으면은 잘 키우겠습니다.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면 네. 미리 이렇게 유아용품 준비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 가서 물어보시는 네. 걸로. 오, 약간 독특한 시선이네요.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악귀나 허주가 들린 무당 있잖아요.
일명 가짜 무당이라고 사이비 해야 무당. 되지? 네. 그런 무당은 미래를 잘 맞추고 신발 좋은 무당은 과거를 잘 맞춘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맞나요? 저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들려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 어디서 드라마나 나왔는지. 영화 같은 그런 콘텐츠에서 그런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다 보니까 이러한 속설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 분이 악기가 들린 선생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일반인들 분께서는. 그렇죠. 일반인은 증명할 그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콘텐츠 활용의 폐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속설. 아, 그런 건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네. 그런 거는 굉장히 다분한 게 기운은 있는데 아직 신내림은 받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하신 분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것도 예전에 썰에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술만 마시면 막 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술만 보면 막 전 보는 그거 안 좋다던데. 맞아. 근데 그러한 이유가 일단 기운은 있는데 아직 공이에요. 뭔가 어떤 신이 자리를 잡든 귀신이 자리를 잡든 그런 상황이 아닌 네. 거예요. 몸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다. 비어있는. 네. 근데 술을 마셔? 내 기운에 내 사념이 없어? 그러면은 더 내리는 게 잘 맞는 거예요. 실리기 좋은 몸이 되는 네, 거죠. 실리기 좋은 네.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신 분들이 선점을 치고 아,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잡신이 얘기했던 거예요. 들려서 헛소리 네, 할 수도 그 있고. 순간에 귀신이 치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음. 그 순간에 진짜 할머니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점을 볼 수도 있고 왜냐면 몸주가 지금 서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몸주가 있으면은 문전에서 막아요. 어허. 제자한테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게끔 허락을 안 해줘요. 음. 그거는 정말 필요한 상황에만 제자가 할머니 잠깐 뒤로 물러나 계시면은 제가 잠깐만 접신하고 내보낼게요. 이 정도의 몸주가 계셔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몸주가 있을 때는 함부로 귀신이 치고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몸주가 없는 상황이니까 무엇이든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술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선 좀 네. 잘 치시죠. 예. 그리고 요즘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로 뭐 사주를 넣어서 사주를 보고 뭐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무당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런 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넣어본 적 있거든요. 저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제 생년월일 넣고 했는데 네네네. 일단은 네네. 사주팔자에서부터 틀렸어요. 아. 내 사주팔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기둥이 있어요. 사주팔자. 사주팔자는 그쵸, 그쵸. 내기둥이거든요. 네. 천간에 천간, 네 글자, 그쵸. 지지에 네 글자. 그쵸. 그거는 제가 뭐 예를 들어 개유생이에요. 그럼 개유가 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천간과 지지인데 그거부터 잘 못 맞춰요. 8글자로 해서 네. 팔자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걸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제 정보를 제대로 기입을 해가지고 나는 무슨 일주고 무슨 연주고 이런 걸 다 기입을 해줬어요. 그때 다시 풀더라고요. 기본적인 틀은 맞아요. 제 성향,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 해요. 성격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는 있는데 그 깊이 들어가는 어떠한 것들은 집어내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사람들마다 타고난 기운이 있잖아요. 성향이 아니라 기운. 그러한 것들은 AI가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학습한 데이터로만. 네. 네. 근데 지금 놓치시면 안 될 게 뭐죠? AI 시대에 네. 무당이 나갈 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합숙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능가할 수도 있다. 능가를 에이. 못해도 바둑으로 지는 거 봐요. 아니 이거는 데이터가 무당으로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절대 AI가 건들 수가 없어요. AI가 조상점을 봐요? 아니 조상점은 안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사주팔자는 명리학 보면 다 볼 수 있어. 아, 그건 맞죠. AI 시대에.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신점 말고 신점 말고 사주팔자 다 그쵸. 사주팔자는 그런 데이터는 다 들어갈 수 들어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AI 시대에 지금 명리학자가 AI가 돼버려요 이제.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만 보는 건데 어느 순간 데이터가 확 많이 들어가면 웬만한 그런 사람보다 잘 보게 텐데. 지금은 전혀 맞지도 않고. 아니 근데 예. 이게 아무리 학습한다고 해도 결국 사주팔자는 MBTI 같은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통계, 토탈, 통계치기 데이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거 외에도 무당만이 볼 수 있는 점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고유의 성정, 고유의 기운,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 이런 것들은 절대 AI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AI는 어느 정도 뭐 통계치는 낼 수는 있지만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도 무시무시하고 오싹한 시간을 함께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쪽에 하이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잠깐만요. 왜? 누구세요? 뭐야? 왜요? 여러분,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노래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퇴직 축하합니다. 퇴직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형사님. 퇴직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형사님 네. 잠시만 앉아보시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차돌 형사님께서 2003년에 입직하셔서 이제 경찰청 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셨는데 그 사건들은요, 우리 전재용 형사님이 직접 집필하신 지구 끝까지 쫓는다를 보시면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 책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셨는데 우리 형사님 덕분에 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생각도 못한 걸 해주셔서 감사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이 나야 되는데 저는 되게 틸해서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티가 된 또 이유가 사건 사고가 많아서 마음을 딱 중심을 맞아요. 잃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배제하다 보니까 차가운 사람이 됐습니다. CG로 눈물이 이렇게 이렇게 그렁그렁 이렇게. CG 잘하는 거 어떻게 잘하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 퇴직 축하지만요, 우리 형사님의 제2의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2의 인생도 저희가 행복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 아무튼 뭐 인터폴 신당 뭐 계획이 있으시면 비튼 먼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보러 가겠습니다. 혜령님 보기에는 잘 풀리실 것 같죠? 이제 들어와야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케이크를 정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예쁘게 해야 잘 돼요? 준비했습니다. 있는 거예요? 돌도 있어, 돌. 어디요? 맞다. 역시. 근데 얼굴이 많이 다른데. 그냥 눈코입만 그린 거지.